약간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시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 하루 정치권에 있었던 일들 키워드로 저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새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은 뭐 아니, 있기도 하고. 수염이 참 멋있긴 멋있어요. 좀 길러보시죠. 제가 기르기도 하고 못 깎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보통 TV에 나가면 깎는데 아, 즉 TV에 나갈 일이 요새 없다.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좀 찡하게 하는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어이추 꺾고 우원식입니다.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거였었는데요. 자, 미애로 합의바가 그게 안 됐어요. 병이 깨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뭐 일종의 총각 비슷하게 해프닝 비슷하게 아주 예. 재미있게 봤는데 이게 국민들의 시각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민주당 당선인들 의원들도 다 대충 짐작은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그로부터 빚어지는 불협화음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우원식 의원은 뭐 들고 나는 자리가 별로 표가 안 나는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첫 원내대표 했어요. 그때 보면 상당히 협치 대화 이런 거를 존중하는 스타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을을 지원하는 무슨 모임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민들 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걸 3년 동안 위원장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 상당히 우호적인 세력이 많았던 분으로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 경선 과정에서 사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추미애 의원에 대한 반감이랄까 따가운 시선이 점점 커지니까 그분들이 더 뭉치면서 이렇게 이변이 오지 않았나 이런 그렇게 생각을 분석을 하시는데. 네네. 자,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당 내외에서의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그렇고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제 김근태계 이렇게 분류가 됐던 거잖아요. 뭐 당내 모임은 이제 이름이 민평련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어쨌든 조직적인 지지나 또 활동의 어떤 그러한 영향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당내 선거의 문법으로 바꾸면은 조직표의 움직임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늘. 역으로 얘기하면 추미애 당선인은 근데 늘 한 마리 늑대지 않습니까? 혼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배경이 늘 없거든요. 혼자 결단하고 혼자 뭘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무튼 지난 정권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막 충돌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뭐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서 가지고 충돌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또 반대로 또 그때 환노위원장 할 때인가요? 문 걸어 잠그고 사실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그때는 합의해 가지고 맞아요. 당하고 입장과는 별개로 또 그냥 뭔가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적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늘 본인 기준이고 본인의 어떤 활동이거든요. 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배경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이번에 원래대로 하면 순리대로 하면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걸 당선인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그냥 그런 환경만 보면은 우원식 의원이 상당히 유리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최근에 변수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당선인이 무조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22대 당선인들이 얼마나 좌우될 것이냐 그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거냐에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른바 명심 논란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대리인으로 보내서 소위 말하는 구도 정리를 한 거 아니냐. 요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얼마나 당선인들이 요거를 그런 기류를 따라갈 것이냐.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인데 강성 지지층의 그런 흐름과 함께 이 구도를 정리했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은 역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도를 정리했다라는 게 이 우원식 의원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당 대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재선 의원인 것이지 6선, 5선이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 그 구도를 정리하겠다라는 게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입법부의 어떤 수장을 뽑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역풍이 돼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당선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또 어쨌든 그러한 환경에서도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한 표를 또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인 쪽에서 당선인들의 어떤 표심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한 어쨌든 영향은 있었던 것 같다. 명심의 움직임 또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러한 목소리가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변수 때문에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 표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표차가 뭐 얼마나 하는지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단지 이제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쭉 과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참 복잡하게 얘기하네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게 사당화 논란이 촉발이 될 수가 있고 국가의전서열 10위 안에 드는 분이 국가의전서열 2위를 옹립하는 그런 오명을 쓰기가 싫지 않았겠냐. 그래서 애초에 그 후보로 나왔던 네 분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립감을 세게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특정 후보를 정리하려고 이러나 추대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표 깨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사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후보 둘을 미리 정리를 했고요.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을 정리를 했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누가 돼도 좋다라고 하고 사실상 꽃놀이표에 그분으로 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특정인을 밀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느낌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게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 체계의 차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시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보고 자기가 오해받을 짓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개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당내 장악력이 강력한 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회의장을 점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소위 말하는 지난 이제 총선 거치면서 비명 행사니 뭐니 공천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된 사람들은 4년의 임기는 어쨌든 보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4년을 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가지고 사는 거냐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은 국면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통하는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철시킬 것입니다만 국회의장을 누구를 정한다까지는 이제 이르지 못하는 거여서 과거에 뭐 삼김 시대에 삼김 총재 시절에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을 분명히 아닌 거고 더군다나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넘어야 되는 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고려를 할 건데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분명히 총선을 대승한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은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의 어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좀 과장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의 그립을 강화하고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의 행보를 추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늘 결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국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후보보다는 우원식 후보가 된 게 다행이라고 봐요. 어쨌든 저분은 원내대표를 하실 때 2017년에서 2018년 5월까지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할 때 큰 잡음 없이 여야 간에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이 과열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르고 나왔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일단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많이 스타일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사실 또 그렇게까지 국회의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마음대로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됐다 하더라도 1부터 100까지 다 이제 언론이 막 이렇게 묘사한 대로 그렇게 이제 통제되지 않는 마음대로 뭐 이렇게 국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95 정도는 이제 순리대로 풀 것인데 나머지 5의 영역에서 민주당이 밀면 밀리는 그런 국회의장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5 중에 그래도 4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원래 국회의장이 하던 그런 관례를 좀 지켜주는 것이냐 이런 갈림길이었을 텐데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100 중에 그래도 96, 97, 98까지는 그래도 관례를 좀 지키는 그런 국회의장의 길로 가지 않겠는데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원식 의원이요. 김근태 의원계 민평년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원칙을 지키지만 굉장히 이 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전 사실 거의 확신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할 때는 하는 분이어서.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건 명분과 그렇죠. 합치가 돼야만 가능한 얘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럴 때는 맞아요. 그때 단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강단은 또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합리성을 발휘하는 분이래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53일 만의 행복.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나 숨어서 안 할 수는 없죠. 비공식 일정만 소화할 수도 없고 어쨌든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2년여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겠지만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 문제라든가 정치적 현안에 너무 이끌려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행보를 조금 구분하고 분리해서 적정하게 움직일 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내 행보는 대다수 제가 볼 때는 자제를 상당 부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외교 안보 영역이라든가 그런 국제 무대라든가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총리 내외가 오셨는데 그쪽에서 부부 만찬을 오찬을 하자는데 우리는 국내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대통령께서 홀로 해외 순방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적정한 균형을 맞춰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저는 참 그러니까 이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사실 없는 없죠. 것 같거든요. 예. 없고 오히려 그러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안 하겠다에 가까운 약속을 하신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고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 그러니까는 이 조력 내조만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약속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게 김건희 여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부인 역할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한 게 또 대통령이고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또 해야죠. 영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총선 때 역할을 안 한 게 또 그냥 누가 하지 말란 적은 없잖아요. 안 한 게 진짜 모르세요, 근데. 물론 이제 선거의 영향 때문에 안 한 것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또 그냥 안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정상 외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난번에 또 정상이 왔는데 그때 또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안 나온 거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유로 자숙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런 일정은 참석을 안 했다든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 가능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또는 억측이나 뭐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정쟁이나 이런 게 없는 건데 이 정권의 특징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자꾸 반론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면박을 주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제2부속실이나 이런 거를 둬서 그러면 영부인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한 것이다라는 거에 공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대통령도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특히 최근에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계속 잘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인사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총선 과정에 총선 이전에 디올백 수수 의혹이 있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는 의미로 뭔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이제 설명 안 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인가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뭔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용산에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차에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아 확실히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안 받을 거여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맥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뭔가의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검찰 인사 물론 뭐 대통령 홈페이지 사진 뉴스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을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있지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검찰 인사하고 이게 맞물리면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맨 거죠. 그죠? 네. 오염 밑에서 각끈을 맨 게 맞고요. 예. 왜 대통령실이 이 시기에 그런 인사 결정을 내렸는지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저도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영부인의 공식 행사 일정하고 문제가 된 얘는 한국 헌정사상 지금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반대 세력들이 인식을 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정복되는 겁니다. 영부인이 뭐 설명 안 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설명 안 하는 방식으로 당연한 영부인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거든요. 범죄와 관련된 지금 수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백 문제는 뭐 공직 김영란 법상으로 예, 대상이 안 되는 맞아요. 법리적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하도 뉴스가 되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일이고 이게 문제가 된 게 2013년부터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다 이게 지금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내렸고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빌려준 사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